안녕하세요. 김주현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 조직 행동론, 미시 경영 조직론, 조직 행위론, 다양한 표현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이 과목, 조직 행동론, 미시 경영 조직론 이것에 대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니까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다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도 교과서 하나를 좀 기반으로 해서 교과서에 나온 내용과 또 여러 가지 또 생각나는 사례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내용으로 조직 행동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도대체 이 조직 행동론이 뭐냐?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경영학과에서 또 인사 조직 분야에서는 조직 행동론, 미시경 조직론이 거의 기본적인 과목이죠. 아주 기초 과목인데 이걸 토대로 해서 리더십이나 평가 보상, 인사 관리 다양한 영역에 응용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아닌가,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조직 행동론에 대해서 역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1980년대 후반까지는 보통 경영대학원 이런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교들이 대부분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경제, 회계, 금융 이런 좀 계량적인 측면에 좀 초점을 둔 거죠.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만 잘 다뤄서 경영이 잘 되고 실적이 잘 나오고 이러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왜 안 되는 건가를 살펴보니까 이 사람을 다루는 기술, 대인 기술이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이후에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이 많은 CFO들 있잖아요. 이 파이낸스 쪽을 총괄하는 이 CFO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 설문 결과를 보니까 이 직장인들이 왜 조직에서 승진을 못할까? 만년 대리, 만년 과장 이런 사람들도 꽤 나타나는데 왜 승진을 못하는가를 살펴봤더니 이 사람을 다루는 기술, 대인 기술이 부족해서 승진을 못하더라 라는 설문 결과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 조직 행동론 쪽에서 좀 적용되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로 꼽자면 바로 이 대인 기술, 이 부분을 어떻게 높여갈 것이냐라는 게 중요한 영역이겠죠. 그래서 이제 한 회사, 조직을 이끌어가는 경영자들 또는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대인 기술이 높아지면 능력 있는 직원들도 좀 조직에 더 올 수 있고 또 이들이 조직을 떠나지 않고 유지하는데 또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여러 사람들 중에 여러 직원들 중에 좀 뛰어난 직원들은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무언가의 불만을 가지고 이 조직을 떠나면 이들을 대체하는데 많은 또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직 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납득이 되실 거죠. 그렇지만 또 이 조직 행동론이 꼭 이 대인의 기술, 이런 사람을 다루는 기술만 중요한 건 아니고 또 다른 측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개인 관점이 아니라 이렇게 조직 전체의 관점 있잖아요. 이런 회사나 이런 조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조직 행동론을 좀 잘 적용을 하면,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좀 잘 적용을 하면 우리 회사를 또 우리 조직을, 팀을 더 훌륭한 곳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리고 어떤 성과나 어떤 이윤 증대 이런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왜 우리가 사우스웨스트 항공이니 이런 좀 굉장히 일하기 좋은 기업들이라고 하는 데들, 그런 데들 보면 이제 문화도 굉장히 좋고, 이런 데들이 실질적으로 또 이런 성과라든지 또 이윤 추구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조직 행동론은 좀 조직 차원에서 봤을 때 좋은 조직으로 바꿀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또 좀 중요한 그런 과목이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조직 내에서 어떤 직장 내에서 또 이렇게 직원들 간의 이렇게 관계가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직원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다. 이런 경우에 보면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일, 이런 직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직무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도 또 올라가고, 또 스트레스는 또 상대적으로 좀 덜 받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 다른 뭐 조직을 떠나는 뭐 이런 그 이직률 같은 것도 낮아지는, 이런 좀 효과들이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러 직장들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예를 들면 동료 직원이나 또는 자신의 상사들 있잖아요, 관리자들,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사회적인 관계, 이런 것이 어떤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있잖아요. 이것과 상당한 관련이 있더라, 관계가 있더라, 이런 좀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또 이런 사회적 관계가 되게 좋을 때, 그리고 또 이렇게 스트레스가 낮을 때, 퇴사 욕구도 그건 낮아진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이런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후에 뭐 이런 또 연구뿐만 아니라 이런 좀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또 만들기 위한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연구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좀 지원적으로 대화해 주는 거, 나 뭐 당신을 이렇게 좀 도와주고 싶다, 뭐 이런 거라든지, 또 경영자들이 또 이렇게 직원들하고 그 굉장히 인격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는 거,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요즘에는 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그런 경영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좀 좋은 아이디어들이 잘 또 수용도 되고, 또 그러면서 직원들의 어떤 직무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지더라, 라는 것들도 연구 결과를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직 내에서 이런 조직 행동 쪽에서 다루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늘리면 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그런 자각, 이런 것들을 좀 길러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테면은 대학에서는 조직 내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리더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 이런 커리큘럼을 또 포함시키기도 했었고, 또 이런 것들이 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CSR이라고 보통 부르죠.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런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많이 요구를 받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또 우리 조직 행동에서 또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또 토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요즘 같은 일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변화가 극심한 이러한 환경에서는 어떤 직장에서의 그 경영진들, 그 경영자들의 어떤 그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계량적인 이런 측면들이라든지 이들의 어떤 그런 전문적인 기술만으로 가지고는 조금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이러한 경영자들 또 조직의 리더들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을 다루는 어떤 그 대인 기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조직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직 행동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 이런 것들을 조직에 잘 적용함으로써 직원들의 어떤 만족도도 높이고 또 스트레스는 낮추고 또 이직 의도도 낮추고 이직률도 실제로 낮추고 또 금전적인 어떤 성과들 또 이윤 추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좋은 효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경영자들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본인이 경영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그런 역할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경영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리더들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역할이 더 다양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훈련 뭐 이런 것들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제 어떤 설문조사를 보면은 경영자 중에서는 뭐 절반 이상이 아무런 훈련을 받지 못했다. 뭐 이런 응답을 하기도 했었고, 네. 또 본인이 다른 사람을 리드하는 거에 대한 어떤 준비 이런 것들이 뭐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더 어려워진 상황인 거죠. 게다가 과거에 비해서 본인이 좀 관리해야 하는 직원들의 수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좀 추세입니다. 최근에 이제 조직들이 이런 점을 이제 인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관리해야 되는 인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조절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은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관리해야 되는 직원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어려워졌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경영자들을 조직에서 이제 선발을 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자들을 좀 잘못 선정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조사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조직 행동이라는 측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 행동론, 니시 경영 조직론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좀 정의를 하자면 개인, 집단, 그리고 구조가 조직 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하느냐라면 이제 그런 지식을 통해서 조직을 좀 개선시키고 더 효과적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좀 더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조직행동론도 전문적인 어떤 독립 분야죠. 하나의 학문 분야로서. 그러면서 개인, 집단, 그리고 구조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조직행동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이나 집단, 그리고 구조가 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들을 연구하는 분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조직 내에서 사람들이 뭘 하고 무엇을 하고 또 그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조직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조직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직무 만족도, 결근율, 이직률, 생산성, 뭐 이런 뭐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물론 이견은 좀 있긴 합니다만은 뭐 동기라든지 리더의 행동과 권력, 대인 간의 의사소통, 집단의 구조와 과정, 그리고 태도, 태도의 발전과 지각,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는 또 분야죠. 뭐 그거 외에도 어떤 조직의 어떤 변화 과정, 갈등과 협상, 직무 설계, 이런 부분들이 조직 행동론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효과적인 경영 활동과 성공적인 경영 활동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효과적인 경영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경영자들 중에 리더들 중에 효과적으로 경영하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 굉장히 유명한 프레드 루선트, 이런 분들의 연구들을 보면은 좀 독특한 관점들이 관찰이 되는데 이 분들이 이 연구를 하셨던 게 조직 내에서 가장 빠르게 승진하는 경영자들이 가장 훌륭한 성과를 내는 경영자들과 동일한 행동을 동일한 열정으로 하느냐, 동일한 행동을 동일한 열정으로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던 거예요. 조직 내에서 가장 빠르게 승진하는 경영자들이 가장 훌륭한 성과를 내는 경영자들과 동일한 행동 그리고 동일한 열정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럴 수 있죠. 그렇지만은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루선스와 이 동료들 같은 경우 450명이 넘는 경영자들을 연구를 했는데 이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네 가지로 구분되는 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전통적인 경영인데 일단 리더들은 의사결정, 경영자들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의사결정하고 또 계획하고 통제하는 이 전통적인 경영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소통입니다. 일상적인 정보 교환이라든지 문서 업무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이 또 있었습니다. 동기부여를 하고 규율 또는 갈등 관리나 채용, 훈련 이런 것들을 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형성입니다. 사회화시키고 정치적 활동을 하고 외부인과의 소통. 이런 이제 크게 보면 네 가지 경영 활동입니다. 전통적인 경영, 소통, 인적 자원 관리, 네트워크 형성. 이 네 가지의 경영 활동들을 450명이 넘는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네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그 경영자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이 시간 중에서 32%를 전통적인 경영 활동에 쓰고 있고요. 또 29%는 소통에, 그리고 20%는 인적 자원 관리에, 19%는 네트워크 형성에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개별적으로 볼 때는 각 경영자가 여러 활동에 사용한 시간과 노력의 그 비율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성공적인 경영자들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형성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성공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거죠. 네트워크 형성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인 경영자의 경우에는 19%를 네트워크 형성에 썼다고 하는데 오히려 성공적인 경영자들은 네트워크 형성에 그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썼다. 라는 겁니다. 그건 좀 이해가 되시죠? 보통 많은 사람들 만나고 이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정치 활동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외부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기도 하고 더 높은 수준의 업무들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본인이 승진하거나 이럴 때는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경험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또 이 뭐 호주나 뭐 이스라엘, 뭐 이탈리아 이런 데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보면은 이런 네트워크 형성의 뭐 사회적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 나라에서 이런 연결성을 확인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리더로서 경영자로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네트워크 형성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또 이들의 이 아까 루선스와 동료들이 연구한 그 결과를 보면은 이 효과적인 경영자들, 성과의 양과 질, 또 뭐 직원들의 만족도와 헌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직의 어떤 효과적인 경영자들의 경우에는 소통 활동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기여를 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에 구분되는 그 경영 활동 중에 두 번째 말씀드렸죠. 일상적인 정보 교환이나 문서 업무를 처리하는 이런 소통 활동에 상대적으로 많은 기여를 했다. 그리고 오히려 아까 막 개인적으로 승진하고 이런 성공적인 경영자들이 많은 노력을 했던 네트워크 형성에는 상대적으로 좀 가장 덜 기여를 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에 도움이 되는 어떤 효과적인 경영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통 활동에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고 반대로 자신의 승진이나 이런 연가를 위한 어떤 네트워크 형성 활동 이런 것들은 좀 가장 덜 하더라 라는 이런 큰 차이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이제 소통 활동에 중점을 많이 둔다라는 점 빼고는 일반적인 어떤 경영자들과 뭐 행동 방식과 이런 부분에서 뭐 큰 차이는 없더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하튼간에 소통이 조직의 어떤 효과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또 반면 자신의 어떤 승진 이런 부분이 중요하신 분들은 이런 사회적 활동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다음 내용도 좀 살펴볼게요. 이제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서 왜 저 사람 왜 저러지? 뭐 이런 그 생각들 하실 때 있지 않으세요? 저도 보면은 저거 진짜 저런 걸 낳고서 진짜 저기 엄마는 그 무역국이나 먹었나 몰라 할 정도로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제가 괴로웠던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진짜 뭐 여러 사람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서 그게 왜 그런지 이렇게 해석도 하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저 사람이 또 어떻게 행동을 할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의식적으로 읽어오고 있죠, 사람들을.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약간 오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잘못된 예측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조직 행동에서는 좀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런 정확도를 좀 더 높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체계적인 접근을 한다라는 것은 그 전제는 인간의 행동이 어떤 굉장히 랜덤하게 마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행동 기저에는 어떤 깔려있는 어떤 그 근본적인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관성을 좀 찾아내고 또 개인의 좀 차이를 반영을 해서 그들의 또 행동도 수정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행동의 어떤 기저에 깔려 있는 그런 근본적인 일관성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일관성이 만약에 없다면, 일관성이 없다면은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예측 가능한데, 인간의 행동은 대체로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에 대한 이런 체계적인 연구가 꽤나 아주 정확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체계적인 연구, systematic study라는 이런 표현 자체는
우리가 어떤 관계를 분석하는 것 또는 뭐 원인과 결과를 연결짓는 것 그리고 뭐 과학적 증거라든지 어떤 그러니까 과학적 증거라고 하면 통제된 어떤 환경인 거죠. 통제된 조건에서 그런 컨디션에서 이 수집되고 측정된 어떤 그런 아주 엄격한 그런 데이터들 있죠. 이런 것들을 기반에 두고서 결론을 내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증거 기반 경영이라는 겁니다. Evidence Based Management라고 EBM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증거 기반 경영은 이제 경영자가 결정이 가능한 아주 최선의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두도록 하는 그런 이제 체계적인 연구를 해온 건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의사들이 환자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최근의 증거에 기반을 두고 결정을 내리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이 증거 기반 경영에서도 경영자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경영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경영상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더 과학적으로 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네, 이러한 그 증거 기반의 경영, 이런 것들은 이제 경영자나 리더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즉흥적인 결정, 이런 것들을 조금 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좀 증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영자들이나 이 리더들의 어떤 본능적인 그런 느낌이나 직관,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보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기서 말하는 그런 그 증거 기반 경영, 이런 부분이 어떤 그 경영자나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직관에 의한 결정이 뭐 무조건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해 준다. 그 부분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요. 예전에 이제 GE, 제너럴 일렉트릭의 그 유명한 CEO인 그 제겔치가 말한 바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느낌을 따라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직관이나 느낌에 두고 한다면 아무래도 실수 또는 실패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보나 근거에 증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최근에 이제 경영에 있어서 또 빅데이터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그 데이터,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진짜 많은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해졌습니다. 어떤 기술적으로도 많이 좋아지고 장비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런 이제 빅데이터라고 불리는 광대한 어떤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많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빅데이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의사결정하는 데서 큰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이 되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모아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어떤 기업의 경쟁력이 되기도 했죠.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어떤 다양한 사건들을 예측하기도 하고, 또는 뭐 예를 들면 화재의 위험이라든지 대출 상환의 실패, 이런 부분이 어떠한 시점에서 얼마만큼의 위험을 초래할 것인지를 좀 감지하거나, 또 크고 작은 어떤 재앙을 예방하거나, 이런 데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람을 좀 이해하고 돕고 또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뭐 많이 뭐 이렇게 활용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점점 더 그 활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사람을 돕거나 하는 일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미래를 봤을 때, 이런 데이터를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경영이나 결정에 있어서의 또 새로운 이런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희소식이죠. 그리고 또 목표를 설정하고 또 인과관계에 따른 이론을 개발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조직행동론 이쪽 미시경영 조직론에서는 이 사람들을 관리할 때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또 어떤 정신적 질환이 있는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검열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빅데이터 기술이 이제 빅데이터를 다루는 어떤 기술들이 기술을 다루는 그런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많은 이슈 중에 하나가 이 개인 정보에 대한 올바른 활용, 이 부분도 상당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네, 데이터 수집이 어떤 감시 도구를 포함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뉴욕 브루클린에서 진행된 한 실험에서 보면은 이 지역 주민의 삶을 그런 질 있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설계가 되었지만 어떤 그 뭐 적외선 카메라, 감지기, 스마트폰, 와이파이 신호 등 이런 것들을 계속 감지하는 이런 감시하는 활동들 자체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여지가 있다라는 점이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예, 또 뭐 요즘에 이제 기업들이 보면은 어떤 직원들이 이렇게 이것저것을 출입하고 이동하는 그런 것들을 본인의 뭐 아이디 카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휴대폰의 추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생활에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 여튼간에 이 빅데이터는 이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뭐 굉장히 많은 장점도 있겠지만 이러한 좀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는 그런 좀 제도나 정책 또 사용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이제 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최소한의 단기간 효과로서 해서 이 전자적인 그 수행 감시 있잖아요. 직원들을 이 전자적으로 이제 감시하는 것들이 어떤 그 직원들의 과업 수행 능력이라든지 또 타인을 그런 돕는 조직 시민 행동 이런 것들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1911년에 프레드릭 테일러 그 우리 어, 테일러리즘이라고 부르는 이런 그 감시와 피드백 통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생산성이 향상이 되기도 했지만 또 알프레드 슬로운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직원들에게 의미 있는 일을 제시하는 방식으로도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감시하고 이런 통제하는 것만이 어떤 생산성이나 어떤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또 직원들 스스로가 의미 있는 일을 함으로써 훨씬 더 높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제 조직 행동론 이런 그 미시 경영 조직론에 이 기여한 여러 가지 학문 분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자면요. 먼저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은 인간과 동물의 행동을 측정하고 설명하고 때로는 이 변화시키고자 하는 학문 분야인데요. 조직 행동론의 어떤 지식 기반 형성에 있어서는 학습 이론가, 또 성격 심리학자, 상담 심리학자, 그리고 산업 및 조직 심리학자의 기여가 굉장히 컸죠. 그래서 초기에 산업 및 조직 심리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는 어떤 피로라든지 지루함과 같은 증상들을 좀 연구를 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학습, 지각, 성격, 감정, 훈련, 효과적인 리더십, 욕구와 동기부여, 직무 만족도, 의사결정 과정, 성과 평가, 태도 측정, 직원 선발 기술, 과업 설계, 그리고 업무 스트레스 등 이런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었습니다. 또 심리학과 더불어 사회심리학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심리학과 사회학의 개념을 섞어서 이 사람들이 서로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문 분야인데요. 사회심리학의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변화입니다. 이제 어떻게 변화를 시행하며 또 어떻게 하면 변화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사회심리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도에 대한 그 측정과 이해, 그리고 태도 변화, 또 소통의 유형의 구분, 신뢰의 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다루고 있고 또 집단의 행동이라든 권력 그리고 갈등에 관한 그 연구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제 사회학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개인에다가 초점을 많이 뒀어요. 근데 이제 사회학 같은 경우에는 사회 환경이라든지 문화, 이런 것들과 좀 연관을 지어서 사람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사회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 또 그중에서도 이제 공식적이고 좀 복잡한 그 조직 내 집단 행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 조직 행동론, 이 미시 조직 경영론에 기여를 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조직 문화, 어떤 공식 조직 이론, 그리고 조직 구조, 조직 기술, 소통, 권력, 그리고 갈등에 대해서 연구해 왔다라는 것이 또 조직 행동론에 상당한 기여를 했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인류학인데요. 인류학은 이제 인간의 활동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사회를 연구한 학문인데요. 문화와 환경에 대한 인류학자들의 그 연구들은요, 다양한 문화권의 어떤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조직 내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근본적인 가치나 태도, 그리고 행동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 조직 분위기, 그리고 국가 사회의 문화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인류학자들의 어떤 성과, 그리고 또 그들의 어떤 연구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행동론, 이 미시경영 조직론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절대적인 법칙이라는 것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화학이나 천문학, 물리학 이런 그 물리과학의 법칙들은 일관적이고 또 다양한 범위에서 이렇게 여러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고요. 또 이런 법칙들이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어떤 만류 인력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거나 또 뭐 인공위성을 고치기 위해서 우주 비행사를 보내는 것에 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인간은 굉장히 복잡하고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있는 그런 간단하고 어떤 보편적인 원칙이 있다면 좋겠지만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예, 사람은 모두 다 굉장히 다르고 또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간단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그런 일반 법칙을 만드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 이 그 두 사람이 매우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도 굉장히 자주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그리고 같은 사람의 행동도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모든 사람이 돈에 의해서 동기를 얻는 건 아니잖아요. 예, 또 어떤 분들은 돈이 아닌 일에도 굉장히 큰 동기를 얻고 이런 경우들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동일한 사람이지만 어떤 파티에서 이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이나 또는 어떤 종교 행사, 어떤 뭐 교회나 뭐 절이나 이런 데에서 나타나는 행동이 서로 굉장히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다 달라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이 뭐 상당히 정확한 설명을 좀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든지 타당한 예측을 뭐 전혀 할 수 없다, 이런 다고 보기엔 또 어렵습니다. 조직 행동론이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런 달라지는 어떤 상황 변수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X가 Y를 야기시킨다라는 어떤 뭐 큰 틀에서의 이런 뭐 원인과 결과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 상황 변수, 이 Z가 있는 거죠. 이 상황 변수라고 불리는 이런 어떠한 조건에서만 그렇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행동론은 일반적인 법칙 들을 갖다가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사람 또는 어떤 집단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조직행동론의 그 연구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복잡하고 도전적인 업무를 좋아한다라는 어떤 그런 아주 일반적인 어떤 개념의 어떤 그런 발언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도전적인 직업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예, 어떤 사람들은 다양성보다는 일상적인 업무를 선호하기도 하고 또 복잡한 업무보다는 단순 업무를 더 선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직업이 다른 사람한테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대학 교수라는 직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되게 매력적인 직업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아유 저거 뭐 저 재밌는 직업도 아니고 뭐 돈을 잘 벌 수 있는 직업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의 어떤 그 매력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일반적이 아니죠. 종종 보면은 이 돈이 어떤 사람은 동기부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일반적인 어떤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사람에 따라서는 돈에 더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 또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돈보다는 다른 요인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 변수들을 우리가 고려한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조직행동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직행동론이 직면한 어떤 과제와 기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경영자들한테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조직행동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조직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뭐 변화들, 아주 극적인 변화들을 좀 살펴보면 일반적인 직원들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자꾸 고령화되고 있고 이렇잖아요. 그리고 또 노동 인구의 구성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한 2, 30년 전만 해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분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이 더 사회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회사에 따라서 또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더 또 이 세계적인 경쟁 또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빠른 변화에 더 유연하게 또
빨리 대처하는 이런 것들도, 이런 적응력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변화의 결과에 따라서 이 어떤 고용 형태는 직원을 위한 어떤 방식으로 계속 이제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조직이 개인의 그 예를 들자면 뭐 경력을 쌓아가다 보면 어떤 시기에는 이제 급여나 보너스 이런 보상 이런 부분들이 어떤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 노조가 없는 사무실에서 풀타임 근무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시기에는 또 유연한 근무 시간이라든지 가상의 직위를 얻어서 또 협상을 하면서 급여와 어떤 추가적인 유급 휴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달려 있는 해외 직장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오늘날의 어떤 그 과제들은 경영자들이 조직행동론 개념을 좀 이해하고 이것들을 좀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어, 몇 가지 좀 그 중요한 그 사회적 이슈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먼저 이제 세계화입니다.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죠. 예를 들면 저도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은 들어봤지만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해외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외국인들과 일을 한다든지 이런 기회는 사실 거의 드물었었어요. 얼마 없었죠. 그런데 이후에 뭐 15년 정도 이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건 뭐냐면은, 일단 제가 해외에 가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었고, 또 외국인들하고 직접 만나서 뭐 제가 출장을 가거나 또는 외국인 직원이 한국에 와가지고 같이 어떤 뭐 논의를 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컨퍼런스 콜이라고 해가지고 꼭 직접 대면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전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외국에 있는 직원들하고 또 외국인들하고 일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일상화됐다는 것입니다. 즉 이 조직이라는 것이 더 이상은 이제 국경에 좀 제약을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덜 받는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회사인데, 다른 나라들에 있는 조직들을 대상으로 또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세일즈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또 버거킹 같은 경우는 브라질 기업입니다. 백도날드 같은 경우도 6개 대륙에 또 거의 100개가 넘는 나라를 대상으로 햄버거를 팔고 있기도 하고요. 또 미국의 그 또 기업 중에 이제 우리 또 좋아하는 또 애플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애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미국 국내에 있는 직원들보다 미국 밖에서 2배의 직원들이 고용돼서 일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자동차 생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자국의 내에서만 어떤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생산 기지를 만들고서 거기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또 뭐 혼다 같은 경우는 오하이오에서도 하기도 하고, 포드는 뭐 브라질에서, 또 폭스바겐은 멕시코에서, 또 메르세데스와 BMW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데에서 자동차를 또 생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어떤 하나의 나라 뭐 안에서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진짜 지구 전체적으로 뭔가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로 굉장히 바뀌고 있고, 그러면서 경영자들의 어떤 리더들의 어떤 직무 내용들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국가의 출신들하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하고 일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나가서 출장을 가든지 또 뭐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하고 함께 일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예를 들면 나한테 되는 요소들이 다른 사람한테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은 거죠. 왜냐면 문화적으로 굉장히 다르니까요. 그러면서 또 뭐 의사소통을 할 때도 뭐 내가 굉장히 직선적이고 솔직한 어떤 소통 방식이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불편해질 수도 있고, 그건 또 국가 간에도 어떤 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하고 효과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그런 배경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경영하는 그런 스타일 이런 것들을 좀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문화와 규범에 또 적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효과적인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영자들이 그 사업이 이런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각 나라의 직장 문화를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몇몇의 나라에서는 대부분 직장에서 긴 휴가를 주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한국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휴가에 전체를 1년적으로 쓸 수 있는 휴가가 한 뭐 2주, 뭐 길어봐야 3주도 채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제 어릴 때 이제 그 대학 때 이제 그 친구가 지금 이제 독일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 이렇게 놀러 왔어요. 휴가를 받아주고 이제 저랑 만났었는데, 휴가를 얼마를 받아서 왔냐 했더니 45일을 휴가를 받아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직장에 하면서 40일이 넘는 휴가를 상상도 해본 적도 없고, 뭐 당연히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나라별로 굉장히 다른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런 국가적인 것, 또 지역적인 규제 이런 것들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해외에 이렇게 자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들이 꽤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나라 특유의 어떤 경제적 법적 그 제약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이 그런 제약을 위반하는 그런 위험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뭐 인사 쪽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국가별로 이 노동법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이 국가 간의 어떤 정치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미치는 경우도 있고 그 이런 정치적 관계가 사업에 미치는 그런 경우들도 왕왕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의가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노동 인구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뭐 경제, 기대 수명, 출생률, 또 사회 경제적 상황,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변화들에 따라서 이제 노동 인구도 계속 거기에 맞춰서 변화해 왔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은 또 생존을 위해서 적응한 존재이기도 또 하니까요. 그래서 조직 행동에서는 이러한 그 적응 행동들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2008년에 전 세계적으로 이 불황이 오고 나서 이제 그게 끝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몇 가지 트렌드들은 이제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오랜 기간 이 실업자로 지냈던 사람 중에 여럿은 더 이상 노동 인구가 아닌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규직이었다가 이게 파트타임으로 직업을 연명하기도 하고 또 그때그때 따라서 일을 하는 또 온디맨드 방식의 직업을 갖게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 근로자들에게 좀 인기가 있던 그런 것들이 이 중에서 하나가 이제 대학 졸업한 이후에 어떤 특수산업 분야에서 훈련을 받는 것도 있었지만 또 그런 것들이 생겼죠.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97년에 있었던 IMF 이후에 또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도 더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또 약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낮은 수준의 어떤 풀타임 직업을 갖기도 하고 또 창업을 하는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행동론을 좀 공부한다라는 것은 연구한다는 것은 이 근로자들이 어떤 다양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미치는 어떤 다양한 요소들을 좀 구분해서 좀 연구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러한 또 경험들이 직장 내에서 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인식하고 조직 내의 어떤 다양한 활동들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기대 수명이라든지 출생률 또 이런 것들이 조직의 어떤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기대 수명은 이제 짧은 사이에 굉장히 크게 늘어났죠. 왜냐면은 뭐 의료 기술도 막 발전하고 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선진국에서 출생률은 점점 낮아지면서,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지속적으로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또 우리가 뭐 일본보다 더 심하게 빠르게 또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중국은 또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고령화가 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 현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라든지 또 우리가 조직에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 리더십 구조 이런 것들 뭐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측면은 이제 노동 인구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조직의 어떤 구성원들의 성별이라든지 나이, 뭐 인종, 민족, 뭐 지향성,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 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조직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좀 다뤄볼 것인데요. 다양성 이런 부분들이 경영자가 직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한 가능성도 주면서 동시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경쟁력 있는 조직에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집단 내에서 어떤 다양성 이러한 차이들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고 또 모든 직원들을 똑같이 대할 것인지 어떻게 각각 다르게 대할 것인지 또 개인의 차이, 문화 차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고 또 국가의 어떤 법적인 규정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다양성을 늘리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지 조직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최근에 와서 많이 변화되고 있고 조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소셜 미디어입니다. 이 소셜 미디어는 아마도 기업에서 뭐 어떤 형태만 바뀌고
그렇지 계속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셜 미디어가 광범위하게 조직에 어떤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직원들의 어떤 이 소셜 미디어 사용 때문에 조직에서는 이제 좀 어려움을 좀 겪기도 하죠. 예를 들면은 1915년 2월에 텍사스의 한 피자 가게에서 출근 예정이었던 직원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을 갖다가 트위터에다가 올렸어요. 그랬더니 관리자가 그가 출근하기도 전에 이 사람을 해고해 버린 거죠. 이것도 굉장히 이제 당시에 좀 이슈가 됐었던 그런 내용이었고 2014년 12월에 노드스트롬 이 백화점 있잖아요. 여기서 백인 경찰을 옹호하는 백인 경찰의 그 폭력 이런 것들로 유튜브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뉘앙스의 댓글을 페이스북에 이렇게 이렇게 남겼던 그 출신의 오레곤 출신의 직원을 해고했던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셜 미디어 같은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이제 경영자 리더들한테는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이슈이기도 하고 또 조직 행동론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어떤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HR 담당자들 있잖아요. 이 직장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이 채용 담당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후보자들의 어떤 트위터를 읽어본다든지 SNS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좀 채용하는 또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경영자들, 리더들 같은 경우는 직원과 조직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균형 잡힌 정책을 도입할 필요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제 일을 시작한 이후에 대부분의 조직에서 업무 시간에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해라라는 어떤 가이드를 제시하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약간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아침에 연구 결과를 보면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좋은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나서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사람은 하루가 지나가면서 기분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 2주 동안 페이스북을 자주 확인했던 사람들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게 약간 좋기보다는 이게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결과들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영자들, 리더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직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조직 행동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은 이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어떤 이직률을 낮추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셜 미디어에 대한 사용들을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직원들이 이제 그 직장에서 그 직원들이 삶의 질을 또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신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면서 기술자나 어떤 전문직, 이들의 이런 근로자들이 뭐 집이나 차,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 그 뭐 여러 그 근로자들 또 이런 뭐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통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꼭 사무실에서만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게 되었죠. 뭐 집에서도 일할 수도 있고 어디 심지어는 뭐 휴가가 있는데 거기서도 일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자꾸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들 이런 것들은 들이 꼭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만 있지는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가정 공간에서 일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근로자의 어떤 소속감 이런 것들을 느끼기에 굉장히 어렵게 하는 일이다. 또 그러면서 또 최근에 한 연구에 따르면 근로자 4명 중에 1명 같은 경우에는 한 뭐 이렇게 소진 증상이라든지 또 3명 중에 2명 같은 경우는 높은 스트레스와 피로를 호소한다. 이런 그 통신 기술을 활용한 이런 일들, 이러한 일의 형태들로 인해서 이러한 좀 부정적인 효과들도 있더라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직원들이 어떤 상사가 이메일이나 문자로 연락할 때 대비해서 항상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는 그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휴식이 아니라 일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휴가를 갔는데도 계속 연락받고 또 긴급한 업무들을 처리하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일과 삶의 균형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조직 행동론에서 이렇게 굉장히 또 점점 커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긍정적인 조직 행동이라 불리는 긍정적 조직 연구입니다. Positive Organizational Scholarship이라고 해서 POS라고도 부르는데요. 조직에서 이제 사람들의 강점을 개발하고 활력과 에너지를 좀 길러주고 또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조직 행동론의 연구와 경영자의 정책 중에 너무 많은 부분이 조직과 직원의 문제점을 찾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직과 직원의 어떤 장점을 반대로 연구를 좀 해보자라는 측면의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조직 행동론 연구 주제로는 이제 참여, 희망, 낙관주의 그리고 압박을 견뎌낼 수 있는 지구력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또 이를 통해서 이제 조직 현장에서 이제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긍정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긍정적인 조직 연구가 이제 비판적인 피드백,
부정적인 요소 이런 중요성을 갖다가 아예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새로운 관점에서 좀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라는 점에서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 문화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분이고 이쪽 그 긍정적 조직 연구 이쪽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일했던 뭐 회사나 이런 그 조직 이런 회사들에서 보면은 이 조직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 담당자들이 실제로 인사나 이런 부서에 별도로 이제 직원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어떤 조직 문화 또는 뭐 조직의 성격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식별하고 이런 것들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직원들이 실제로 재미있고 또 흥미롭게 일을 할 수 있고 또 조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실제 실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참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부분이 이제 윤리적인 행동입니다. 인력 감축이라든지 생산성 증가에 대한 기대, 그리고 뭐 치열한 경쟁, 뭐 이런 것들이 요즘에 이제 굉장히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그런 환경인데요. 이제 많은 직원들이 필요한 절차를 또 무시하거나 뭐 규칙을 위반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예를 들면 매년 그 매년 진짜 그 어마어마한 목표를 부여받고 이제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니까 이 규칙을 다 따르고 법을 다 지켜가지고 안 되겠다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직원들이 많이 직면하는 것이 이 도덕적인 그런 그 딜레마, 윤리적인 선택 이런 것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이 도대체 옳은 행동이고 또 잘못된 행동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 내에서 만약에 이제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이 된다면은 직원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정말 그러니까 고발을 할 것인가 또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많은데 상급자의 그런 지시 명령이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상사가 예를 들면 법을 어겨라 뭐 이런 지시를 내렸단 말이죠. 이랬을 때 내가 이거를 따라야 하느냐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물론 뭐 과거에도 뭐 당연히 많았겠지만 지금도 계속 이것들이 고민되는 거죠. 그래서 상사의 지시를 따랐다가 이게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 따라서 나중에 본인이 어떤 그런 피해를 받거나 법적인 어떤 책임을 져야 되거나 이런 일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 외에도 보면은 자신의 어떤 경력을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공작들 이런 것들도 시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인 행동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명확한 정의를 내려진 적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또 최근에 오면서는 옳은 행동하고 잘못된 행동을 구분하는 선도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부도덕한 행동을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뭐 선출된 의원들이 공금을 횡령하고 또 뇌물을 받고 기업들의 어떤 그런 경영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윤을 또 과장하고 또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고 뭐 이런 뭐 편법을 쓴다든지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고 있죠. 종종 많이 봅니다.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발각이 되면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들 뭐 그렇게 하고 있다. 관행이다. 뭐 주어진 기회를 모두 잡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이 경영자들은 도덕적으로 건강하고 분위기를 좀 조성해서 이 직원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자신의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강한 도덕적인 사명도 가지고 있고 또 직원들이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장려도 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제시하는 이러한 회사들이 결국은 직원들한테 도덕적인 결정을 낼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회사에서 보면은 이런 윤리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 조직 행동론과 이 미시정형 조직론과 관련해서 어떤 중요한 좀 이슈들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또 이 조직 행동론의 그 모델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직 행동론의 여러 분야들을 정의하고 또 그 변수와 개념들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먼저 그 모델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모델이 뭐냐라고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 이 현실을 추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현상을 간소하게 간략화해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모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조직 행동론의 모델도 이제 앞에서 좀 말씀드렸었는데 개인, 집단, 조직 이 세 가지 분석 수준에서 나타나는 투입물, 인풋이 있고 또 변환 과정, 프로세스가 있고 마지막으로 아웃풋, 산출물이 있는데 이 세 유형의 변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행동론 이쪽에서는 이제 개인적인 수준부터 출발을 해서 집단의 행동을 해서 조직 시스템으로 가는 내용으로 이렇게 쭉 한 학기를 보통 공부를 하게 되고요. 이 각 분석 수준에서의 그 이제 상호작용, 이 분석 수준이 지금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들의 어떤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같이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입물 쪽, 그러니까 인풋에서는 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일단 투입물이 뭐냐면은 성격, 뭐 집단 구조,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떠한 변환 과정으로 이어지는 그런 변수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변수들이 그러니까 미래의 조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위한 이런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많은 투입물은 고용관계에서 이미 정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 개인차를 나타내는 변수인 이제 성격도 있고 뭐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개인의 어떤 유전 또는 성장 환경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집단의 구조, 역할, 그리고 팀의 책임 이런 것들은 집단이 형성되기 직전이라든지 형성된 직후에 정해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마지막으로 조직의 구조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은 조직이 주어져 있는 환경에 적응하고 또 문화와 규범을 만들어가는 그 수년 이상의 그 굉장히 오랜 기간의 성장 과정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딱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투입물에는 개인 수준에서는 이제 다양성, 뭐 성격,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집단 수준에서는 집단 구조, 역할, 팀 책임 이런 것들이 있고 조직 수준에는 구조, 문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변환 과정에서는 이제 조직 행동론에서는 이제 투입물이 명사 역할을 한 거라고 보면은 이제 변환 과정 동사 역할을 하는 거죠. 일종의 뭐 시스템 이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변환 과정에서는 이제 그 개인, 집단 또는 뭐 조직이 투입물을 활용해서 특정한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동사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수준에서 변환 과정은 이제 감정이나 기분, 뭐 동기, 지각, 그리고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집단 수준에서는 변환 과정으로는 이제 의사소통, 리더십, 권력과 정치, 그리고 갈등과 협상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조직 수준의 변환 과정에서는 인적 자원 관리, 뭐 변화 관리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출물은 이제 연구자가 설명하거나 예측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변수인 거죠. 그래서 몇 가지 다른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변수입니다. 조직 행동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과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냐를 생각해 보면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태도, 뭐 스트레스, 업무 수행 능력, 조직 시민 행동, 그리고 회피, 뭐 이런 개인 수준의 변수들을 연구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집단 수준에서는 이제 집단 응징력, 그리고 집단의 어떤 기능 수행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종속 변수인 거죠. 산출물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조직 수준에서는 전반적인 생산성, 그리고 생존력이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차차 좀 달아보도록 할 건데요. 태도와 스트레스 부분은 좀 이제 이후에 더 깊게 다루긴 하겠습니다만은 먼저 이제 직원들의 태도 이런 것들은 직원들이 이제 물건, 사람 또는 사건에 대해서 내리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들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내 직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 라는 문장은 긍정적인 직무 태도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 직업은 지루하고 실증나 라는 문장은 부정적인 직무 태도를 나타냅니다. 또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가 있는데 스트레스는 환경적인 압박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은 이제 직원들의 태도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 사소한 것이다. 이 경영자들이 신경 쓸 영역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뒤에서 이제 굉장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태도, 스트레스는 조직의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변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높고 또 공정한 대우를 받는 직원들이 현재 사업 환경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조직 시민 행동 그리고 더 훌륭한 행동을 보이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더라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업무 성과, 수행 성과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에 있어서는
이 중심 업무 수행의 효과성 그리고 효율성의 합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공장 노동자 업무를 생각해 보면은 그의 업무 수행 성과는 1시간 동안 그가 이제 생산한 물건의 양과 질로 평가될 수 있겠고 또 뭐 교사다 라고 하면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업무 수행 성과는 학생들이 달성하는 교육 수준에 따라서 또 만들 수도 있겠고요. 뭐 컨설턴트다라고 하면은 업무 수행 성과는 이제 그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발표 내용의 적절성과 질에 의해서 평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모든 업무 수행 성과는 해당 직업의 그 중심 업무 그리고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뭐 직무 기술서에 기술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조직 시민 행동인데요. 이 조직 시민 행동은 이제 자유 재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공식적인 임무는 아닌데 어떤 직장의 심리적, 사회적 분위기 향상에 기여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외적 행동인 거죠. 역할 외 행동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성공적인 조직에서는 보면은 이제 업무에서 필요한 것 이상의 일을 수행하고 또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는 구성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딱 나한테 정해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을 해는 직원들이 많은 그런 조직들이 이제 성공적인 조직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조직은 직무 기술서에 기술된 것 이상의 긍정적인 성과를 내는 구성원을 더 원하고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고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러한 직원을 가진 조직이 그렇지 않은 조직에 비해서 훨씬 더 훌륭한 성과를 낸다라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행동론에서는 이 중요한 결과 변수로 해서 이 조직 시민 행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회피 행동이 있는데요. 업무의 요구사항 이상을 해내는 행동은 이제 앞에서 조직 시민 행동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어떠한 방식으로든 업무 요구사항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회피 행동, withdrawal behavior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직원들이 조직을 멀리하기 위해서 행하는 행동을 의미를 합니다. 회피에는 이제 다양한 유형이 있죠. 예를 들면은 뭐 회의에 늦게 오거나 빠지거나 또는 잦은 결근이나 이직 이런 것들은 조직에 매우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집단의 응징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많은 결과가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개인 수준의 현상으로 이해될 수가 있는데 또 몇 가지는 이제 집단이 작용하는 방식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이래서 집단의 응집력,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집단의 구성원들이 직장에서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정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응집력이 높은 집단은 단결이 잘 되죠. 직원들이 서로 신뢰를 하고 또 공통의 그런 목표를 지향하고 또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그런 경우가 이제 집단의 응집력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직원들이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생각도 다르고 또 서로에 대해서 충성심이 높지도 않고 왜 이렇다고 하면은 이제 그 집단의 응집력은 높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조직 행동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단의 기능 수행이 있는데요. 공식적인 직무 태도가 더 훌륭한 직무 수행하고 연관이 있는 것처럼 집단의 응집력도 집단의 효과적인 기능 수행으로 이어지는데 집단의 기능 수행은 집단이 내는 산출물의 양과 질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팀의 뭐 성과다. 스포츠팀의 성과는 단순히 개인 능력의 합이 아니라 조직 내 집단의 기능 역시 개인적 업무 수행의 능력의 합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생산성 부분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조직 행동론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분석이 이제 바로 이제 그 조직 전체를 조망하는 것인데 가장 낮은 비용으로 투입물을 산출물로 변환시키는 그 목표를 달성한다면 그 조직은 생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낮은 비용 들여서 많은 산출물을 낸다, 높은 생산성을 보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효과성하고 효율성을 모두 필요로 합니다. 기업의 목표는 기업이 이제 그 어떤 목표로 삼은 그 매출이나 시장 점유율 이런 것들을 달성했을 때는 이제 효과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은 기업의 생산성은 이제 그런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의 효율성 측정하는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주 사용되는 방식에는 이제 투자 회수율 ROI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매출 뭐 얼마당 이익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노동 시간당 생산량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서비스 조직 같은 경우는 효과성을 측정할 때 이제 고객의 요구 또는 필요사항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직원들의 태도와 행동에서 그 고객의 태도와 이윤에 연결되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면은 그 중국의 6개 호텔을 대상으로
한 그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직원들의 부정적인 직무 태도가 고객의 만족도를 낮추고 또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이윤에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예. 직원 어디 여행을 갔어요. 그러면 호텔에다 갔는데 직원이 막 되게 불친절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당연히 서비스 만족도는 아무리 다른 게 좋아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아예 그 호텔 가지 말아야겠다. 예, 이렇게 고객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이 호텔의 어떤 그 이익에 이윤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이 이제 생존력이 있습니다. 조직 행동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조직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존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증거가 얼마나 있느냐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생존력은 조직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조직이 환경과 어떻게 어우러지는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요. 시장 가치가 높지 않은 제품을 높은 생산성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은 아마도 오래 살아남지는 못하겠죠. 따라서 생존력은 이 시장을 효과적으로 파악을 하고 주어진 기회들을 언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좋은 결정을 내리는 능력, 그리고 새로운 사업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요약해 보겠습니다. 경영자가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려면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사람을 다루는 기술, 대인 관계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조직 행동론은 이제 개인, 집단, 그리고 구조가 조직 내에서 나타나는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는 것이고, 조직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돕는 그런 지식이다. 그러한 연구 분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자들한테 좀 주는 시사점, 리더들한테 주는 시사점인데요. 일반화하고 싶은 그 본능에 좀 저항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일반화가 이제 때때로 이제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정확한 통찰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직접 알아가고 그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인과관계를 설명할 때, 원인과 결과, 이 관계를 설명할 때는 직관보다는 이 측정 가능한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리더로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대인 기술을 꼭 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훈련을 거치고 빅데이터와 같은 이 조직 행동론의 최신 트렌드를 좀 잘 파악해서 기술적인 능력과 개념적인 능력을 함께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직 행동론은 경영자가 어떻게 직원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또 긍정적인 변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 또 직원이 직장과 가정 사이에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직원들의 생산성 그리고 업무 수행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조직 행동론, 이 미시경영 조직론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